2024년 5월 31일 미국 코네티컷주 스탠퍼드 법정에서 법정이 가득 찬 가운데 판사가 피고인에게 14년 6개월형을 선고하자 피고석에 앉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I am deeply saddened by this tragedy that has affected so many lives. I found out things before and during trial about a man, Fotis Dulo.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지 기혼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우연히 쓰레기 봉지를 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금전적인 이익도 없었지만 10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게 되다니 역대 가장 불행한 내연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실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함정을 파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예전부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원래 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정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원래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단지 골칫거리였던 내연녀를 감옥에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둥이 남자도 결국 죽음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이 사건은 악당이 대가를 치른 것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짜여진 복수극일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미디어에서 현실판 사라진 그녀라고 불렸던 제니퍼 둘로스의 실종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동화 속 여주인공들처럼 이 사건의 원래 아내 제니퍼 둘로스는 인생이 순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뉴욕 맨해튼의 부유한 지역 출신으로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은행가이자 자산가였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가족 중에는 미국 유명 중형 브랜드인 리즈 클레이본의 창립자인 엘리자베스 클레이본이 그녀의 친이모였습니다. 단단한 가정적 배경 외에도 제니퍼는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녀는 유명한 브라운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뉴욕의 한 잡지사에서 편집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많은 로맨스 드라마처럼 인생의 30여 년을 순탄하게 보냈던 제니퍼는 운명적으로 포티스 둘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의 전반적인 삶이 부모의 사랑과 재정적 풍요로 쌓여진 작은 공주였다면 포티스의 삶은 최강의 사위가 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니퍼와 마찬가지로 포티스도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정 배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포티스는 터키의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1960년대 쿠데타에서 잘못된 편에 서게 되어 가족과 함께 그리스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을 아테네에서 살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비록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포티스는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말도 잘하고 풍채도 훌륭하며 학교에서 유명한 스키와 서핑 선수로 매우 인기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터키 출신을 조금 꺼려한 듯 그는 외부에는 자신이 그리스 사람이라고만 말했고 그리스 왕실과 관계가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귀족적인 이미지를 뒤로한 채 포티스는 학교에서 부유한 집안의 여자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는 한 명을 골랐고 그 여자는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개발업자의 딸이었습니다. 포티스는 유럽에서 졸업여행을 하던 중 그녀에게 결혼을 청혼하며 첫 번째로 대릴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자신의 장점을 살려 업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자신이 상류층에 속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 더 이상 그의 야망과 포부를 담을 수 없다고 느꼈고 그의 목표는 대도시인 뉴욕으로 가서 트럼프처럼 큰 부동산 재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류사회의 인맥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그가 공항에서 대학 동문인 제니퍼를 우연히 만났을 때 확연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의 아버지가 월스트리트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포티스는 곧바로 결혼 반지를 몰래 빼고 그녀에게 치열하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제니퍼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감정의 공백기를 겪고 있었고 36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포티스는 대학 시절의 남신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두 사람은 금세 뜨거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고 포티스는 뛰어난 시간관리 덕분에 제니퍼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실상 내연녀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어느 날 포티스는 그녀에게 결혼을 청혼했고 제니퍼는 인터넷과 친척들 앞에서 결혼 소식을 전했지만 그때 다른 대학 동문으로부터 댓글을 받았습니다. 포티스는 이미 아내가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요? 놀란 제니퍼는 급히 포티스를 찾아가 따지게 되었고 포티스는 이미 준비한 말로 그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내와의 감정이 완전히 깨졌고 이미 별거 중이야. 이혼 증명서만 있으면 돼. 공항에서 너를 만났을 때 네가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바로 이혼하고 너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이혼하기 위해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4년간 포티스의 이기적인 성격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아이도 없고 두 사람의 사이에 끈이 없어서인지 아내는 쉽게 이혼을 승낙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혼한 후 2달 만에 포티스는 제니퍼와 함께 뉴욕 대도시의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니퍼의 부모는 전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려는 포티스를 좋게 보지 않았지만 딸이 결혼을 원했고 그때 이미 제니퍼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부유한 장인어른은 결혼식 비용을 대며 뉴욕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고 결혼을 축복하며 600만 달러, 약 88억 원의 창업 자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자금으로 포티스는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릴사위가 된 것은 그에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가문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포티스는 뉴욕과 주변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연달아 따내며 성공적으로 부동산 재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가진 새로운 부유한 인물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관리한 모든 땅 중에서 그는 코네티컷주의 작은 도시 플렘링턴에 있는 한 명당 물리적인 위치가 뛰어난 땅을 선택해 그곳에 유럽식 대저택을 디자인하여 가족의 새 집으로 삼았습니다. 이 대저택은 6개의 침실과 10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으며 완벽하게 마련된 헬스장, 서재, 개인 영화관, 온수풀장, 스마트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대형 와인 저장고, 그리고 10에이커가 넘는 넓은 뒷마당을 자랑했습니다. 이 집의 건설은 포티스가 담당했으며 실내 장식은 모두 아내 제니퍼와 그녀의 가족이 손수 꾸몄습니다. 카펫은 모두 페르시아산이며 가구는 영국에서 맞춤 제작한 것들이었고 서재의 책장은 원목으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절판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부유한 집안의 전통을 드러내는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집을 짓는 이유는 단지 자랑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제니퍼는 5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 6개의 침실은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5명의 아이들 중에는 2쌍의 쌍둥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연령 차이는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으며 모든 일을 스스로 챙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제니퍼의 가정은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마다 각자 200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자동으로 받게 되었고 이는 약 29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덕분에 제니퍼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퍼는 자신의 편집자 일을 그만두었고 여유 시간에는 여전히 짧은 글들을 쓰며 뉴욕의 신문과 잡지에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며 겪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게재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대부분 아이들을 돌보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평화로운 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를 시작했으며 블로그 이름은 5make7이로 지었습니다. 제니퍼는 뛰어난 글쓰기 실력과 유머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고급스러운 품위와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대저택에 살고 고급차를 타고 성공한 남편과 함께하는 이들의 생활은 그녀의 블로그를 빠르게 인기 있게 만들었고 당시에는 초창기 인터넷 스타로 말 그대로 인생의 승자로 손꼽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니퍼는 2012년에 작성한 블로그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이번 남편과의 충돌은 나를 두렵고 놀라게 했다. 당시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그로부터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 속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자녀 교육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주로 스포츠를 좋아하는 포티스는 아이들을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어 했고 아이들이 겨우 걸을 때부터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스키, 서핑, 요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자녀 중 아무도 운동의 재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유명한 코치를 불러도 결과는 보이지 않았고 포티스는 여전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훈련을 강요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제니퍼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고 여러 번이나 아이들이 훈련을 거부하는 문제로 남편과 싸웠고 결국에는 모든 운동 수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협력하지 않자 포티스는 차라리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아마추어 서핑과 요트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훈련을 위해 플로리다주에 집을 사서 대부분의 여유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제니퍼는 계속해서 코네티컷주의 대저택에 남아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홀로 육아만 하던 것이 아니라 포티스는 이 두 지역에서 살며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여성은 미셸 트로코니스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미셸은 남미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혼녀로 2명의 딸을 키우고 있으며 유명한 스포츠 방송 ESPN의 삼성급 여자 앵커였습니다. 그녀는 한 서핑 대회를 취재하던 중 포티스를 만나게 되었고 빠르게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셸은 제니퍼와 비교했을 때 외모, 품격, 학식, 가족 배경 등 모든 면에서 떨어졌는데 포티스는 왜 그런 여성을 불륜 상대자로 선택했을까요? 포티스는 자신이 미셸을 선택한 이유를 미셸도 운동을 좋아해서 우리는 끝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연녀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정보다 포티스의 이혼의 길은 전 세계적인 부호인 제프 베조스보다 훨씬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불륜이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티스가 여전히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니퍼와의 10여 년간의 감정을 끊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아내의 가문이 가진 강력한 인맥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끊임없이 지원해준 재정적인 자원들을 놓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셸과 그녀의 두 아이는 계속해서 플로리다에 살며 제니퍼와 아이들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니퍼에게 두 여자가 한 남자를 공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제니퍼는 망설임 없이 이를 거절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5명의 자녀 모두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포티스는 미셸과 그녀의 두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자신이 낳은 5자녀와의 시간보다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각 자녀에게 설정된 200만 달러의 신탁 기금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보호자가 대신 기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포티스에게 있어 아내와 자녀는 그냥 돈이 쌓여있는 종이덩어리와 같았고 그것을 쉽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과 양육권 싸움을 벌이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니퍼가 뉴욕에서 병든 장인어른을 돌보는 동안 포티스는 미셸과 그녀의 두 자녀를 콩티네티컷의 대저택으로 데려와서 제니퍼를 자극했습니다. 미셸이 그렇게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제니퍼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일주일 후 아버지인 힐리어드 파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제니퍼와 그녀의 5자녀였습니다. 2번의 큰 충격을 받은 제니퍼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포티스와 그의 변호사들은 이를 이용해 제니퍼의 감정적 불안정성을 주장하며 그녀가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티스는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그 아이들을 그리스로 보내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포티스의 끊임없는 압박에 맞서 제니퍼의 가족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 글로리아 파버는 가장 먼저 포티스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회계사를 고용해 자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60만 달러, 약 23억 원의 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투자금도 가족 선물도 아닌 고인이 된 남편 힐리어드가 포티스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상환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표시는 없었지만 이제 관계가 깨졌으므로 글로리아는 더 이상 포티스에게 관대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에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제니퍼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포티스를 화나게 하고 그가 나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아이들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가장 나쁜 경우 아마 나는 그가 나를 몸을 보관하는 가방에 넣어 유럽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포티스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을 몰래 유럽으로 데려갈까봐 걱정한 제니퍼는 이전 대저택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집을 임대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고용했던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오직 단연간 신뢰를 쌓아온 보모 한 명만을 남겨두고 아이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제니퍼의 보모는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고에 제니퍼가 평소에 타는 렌즈로버가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큰 차인 쉐보레 서버번 SUV는 없었습니다. 그 SUV는 크기가 커서 보통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보모 차량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날 제니퍼는 뉴욕에 가야 할 일이 있어 2개의 병원 예약이 있었고 주차가 좁고 어려운 도심에 작은 차를 타지 그 큰 차를 운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When I went into the garage, yes, the Range Rover was still there and the Suburban was gone when she told me she would be taking the Range Rover. 그리고 보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의 측면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 세심하고 조심스러운 제니퍼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지만 집안을 확인해본 후 이상하게도 내부에는 아무것도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모는 안심하고 일상적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니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다른 병원에 전화해 확인해 본 결과 제니퍼는 오전 11시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보모는 제니퍼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5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돌려보았고 그제서야 제니퍼가 오전 8시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보모는 결국 친구와 함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제니퍼와 같은 동네에서 유명한 인물이 갑자기 실종된 소식을 들은 경찰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즉시 제니퍼의 집을 차단하고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또한 근처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이웃집 앞 CCTV에는 제니퍼가 평소처럼 오전 7시 50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8시 5분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반인 오전 10시 25분 그녀의 SUV가 집을 떠나는 모습이 또다시 촬영되었지만 카메라의 각도와 해상도 문제로 차 안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늦게 제니퍼의 SUV는 집에서 불과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의 운전대는 깨끗이 닦여 있었고 지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도 의심스러운 머리카락이나 핏자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거실과 차고바닥, 벽은 매우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지만 급히 청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곳곳에서 형광 반응이 나타났고 이는 분명히 대량의 혈액이 튄 자국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1000ml 이상의 급격한 혈액 손실을 경험하면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은 그 수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제니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주방 조리대, 수도꼭지, 그리고 측면 문 손잡이에서도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분석 결과 제니퍼의 DNA 외에도 한 남성의 DNA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제니퍼와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포티스였습니다. 경찰이 포티스를 신문했을 때 그는 매우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미셸과 함께 대저택에서 오전 내내 2사람만의 피트니스 운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오전 10시가 넘어 변호사와의 약속이 생각나 급히 차를 몰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변호사와 함께 하루 종일 이혼 합의서를 논의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 7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미셸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포티스는 자신의 휴대폰과 자동차 GPS 기록을 자발적으로 제공했으며 그의 설명은 당시 활동 시간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한 완벽한 알리바이는 오히려 경찰을 더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포티스의 휴대폰과 자동차 GPS 위치 기록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 그가 실제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2명의 증인이었습니다. 한 명은 제니퍼를 대체하려는 미셸, 다른 한 명은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 켄트였습니다. 특히 켄트는 경찰이 그를 추적하자
전날 밤에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쳐 그동안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제니퍼가 실종된 시간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버렸습니다. 미셸은 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제니퍼가 실종된 당일의 저녁 7시 후 미셸과 포티스가 하트보드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번이나 길가와 주차장에서 큰 쓰레기통을 찾아내어 매번 차에서 내려 검정색 큰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하트보드시와 교외의 모든 쓰레기통과 쓰레기장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쓰레기 봉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봉투의 크기와 색상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봉투들은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행도구나 신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라낸 옷 조각들과 여러 개의 빈 청소용 세제 용기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옷들 중 일부에서 제니퍼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일회용 플라스틱 장갑 안에서 포티스와 일치하는 미량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었고 포티스는 유명한 뉴욕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고용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결국 법원에 긴급 양육권 전환을 신청하여 5아이를 외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제니퍼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포티스와 미셸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는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넘게 코네티컷 경찰은 1000명 이상의 경찰과 30여 마리의 훈련된 경찰견, 6대의 열화상 장비를 장착한 헬리콥터, 그리고 100명의 수색 및 구조 인력을 동원해 제니퍼의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km의 이내를 샅샅이 뒤졌지만 제니퍼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포티스와 미셸은 여전히 대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제니퍼의 어머니 글로리아와 자녀 양육권 및 과거 장인에게 돈을 빌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제니퍼의 가족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큰 비용을 들여 여러 명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포티스와 미셸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이 무시했던 중요한 세부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니퍼가 실종되기 4일 전 한 사냥클럽 인근의 숲에서 매우 이상한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크기와 깊이가 사람이 묻히기에 딱 맞았고 바닥에는 다량의 활성탄과 석회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구덩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매우 의심스러워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려 했지만 그때 한 남자가 삽을 들고 급히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도로에서 작은 사슴이 차에 치여 죽었고 이를 무해하기 위해 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대체로 무심코 지나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길을 지나던 사람은 CSI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그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며 며칠 후 제니퍼 실종 뉴스를 보고 그 구덩이가 몸을 처리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그 구덩이를 다시 찾아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히 기록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목격자를 찾아내고 그가 확실히 그날 구덩이를 파고 있던 남자가 포티스의 이혼 변호사인 켄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탐정들은 이제 변호사들까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가? 사람을 도와 이혼시키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사람을 묻기까지 한다니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켄트는 여전히 자신이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기 자신은 사냥클럽의 회원이긴 하지만 구덩이를 파는 일은 한 기억이 전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간헐적인 기억 상실을 겪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회적으로 켄트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켄트는 자신도 이혼 중이었고 전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켄트가 구덩이를 파고 있었던 이유가 포티스를 돕기 위해 아내인 제니퍼를 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아내를 묻으려 했던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켄트의 전 아내는 경찰에게 켄트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법정에 출석하면 제니퍼처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켄트는 이미 한번 치체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매우 능숙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포티스와 미셸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도망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제니퍼의 가족은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즉시 보고했고 결국 2019년 6월 1일 경찰은 공항 근처의 한 호텔에서 퇴실 절차를 밟고 있던 포티스와 미셸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50만 달러, 약 7억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법원은 그들에게 추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은 재판 전까지 서로 만나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딸들과 함께 대저택에서 나와 겨우 한 개의 침실만 있는 간소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증거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석금은 120만 달러, 약 17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포티스는 자신만의 보석금을 낸 뒤 미셸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셸은 한 달 넘게 여러 경로를 통해 보석금을 마련했고 마침내 풀려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포티스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니퍼의 어머니 글로리아는 나중에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두 사람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작전이 사실은 그녀의 가문이 가진 강력한 인맥과 재정을 통해 주 법무장관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목적은 포티스와 미셸의 공동방어를 분열시켜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셸은 포티스의 행동에 매우 분노했고 특히 자신이 막 대저택을 떠나자마자 포티스가 새 여자친구와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셸은 남미 여성 특유의 강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포티스는 지역 방송사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니퍼의 실종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들과 외할머니에게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10%의 무고한 사람이라며 90%는 여성 실종 사건은 남편이나 전남편이 연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id you have anything to do with Jennifer's disappearance? I did not, but I'd like to leave it at that. 하지만 포티스가 알지 못한 사실은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전날 미셸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자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건의 시간대를 제시했습니다. 미셸은 제니퍼가 실종된 날 아침 5시에 포티스가 산악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갔다고 말했으며 그는 몸을 단련하러 간다고 했고 그 후 4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티스는 그동안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갔고 오전 9시가 넘어 포티스는 급히 돌아와 미셸에게 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팔기 위해 청소부를 부른 상태라며 집을 점검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은 포티스의 지시대로 차를 제니퍼의 집 근처의 공용 주차장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지루하게 휴대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시간 후 포티스는 SUV를 몰고 나타났고 차에서 20개가 넘는 쓰레기 봉지를 꺼내며 이것들은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셸에게 쓰레기를 버릴 때 봉지들을 분리해서 버리라고 지시하고는 그녀를 남겨두고 혼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처음에 미셸은 포티스의 말대로 몇 개의 봉투를 버렸지만 점차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 친구와 외출을 했습니다. 밤에 포티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쓰레기 봉지가 아직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포티스는 미셸을 급히 데리고 나가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게 했고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미셸은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세부사항을 밝혔고 그중 하나는 쓰레기 봉지에서 나온 커피색 액체였습니다. 그녀는 봉지가 내려질 때 작은 구멍이 나면서 그 액체가 흘러나왔고 미셸은 그 액체를 휴지로 닦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미셸의 자백 덕분에 2020년 1월 경찰은 다시 포티스를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해, 납치 등 여러 중범죄 혐의가 추가되었고 포티스와 함께 구덩이를 파는 일을 도왔던 변호사 켄트도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체포에서 포티스의 보석금은 무려 600만 달러, 약 88억 원으로 설정되었고 그의 회사는 법적 소송에 시달리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살고 있던 초호화 대저택을 사설 대출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나서야 보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자 발목 추적기를 차고 집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포티스는 변호사를 몇 번이나 교체했지만 누구도 그가 원하는 무죄를 확실히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른 패티스를 고용했습니다. 노른 패티스는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성공적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웹사이트에는 가장 성공적인 변호사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그가 가장 논란이 많다는 평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티스의 사건을 맡자마자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제니퍼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니퍼와 그녀의 가족이 포티스와 미셸에게 보복하기 위해 꾸민 복수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You heard us say today in court comments that Jennifer made to Mr. Doulos that give us grave concerns for her safety and well-being. We are actively contemplating a revenge suicide hypothesis as an explanation for her disappearance. 노른 패티스는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영화 사라진 그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제니퍼는 그 영화의 줄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상류층 가정 출신의 여성으로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 자작극으로 실종 사건을 꾸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후 주인공은 도망친 뒤 자신이 진정으로 남편과 잘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숨겨준 전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영화의 결말은 겉으로는 부부가 화해한 듯하지만 사실 서로에게 약점을 쥐고 각자의 속셈을 품은 채 외부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부부로 보이게끔 행동합니다. 노름은 제니퍼의 실종 사건이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일부러 자신의 혈액을 여러 차례 추출하고 마지막에는 전체를 바닥에 붓는 장면이 제니퍼의 사건 현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니퍼가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재능 있는 인물이라며 대학 시절에 작성한 연극 작품도 소개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바로 상처 입은 아내가 집을 떠나는 자작극을 꾸며 결국 남편을 범죄자로 몰아넣는 이야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름의 파격적인 변론은 금세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니퍼의 가문이 가진 재력과 자원을 고려했을 때 그녀가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에 숨어 살면서 때때로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제니퍼가 배우에서 포티스와 미셸이 모두 큰 죄를 짊어지도록 조종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노름의 주장을 비판하며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며 그의 변론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습니다. 특히 미셸이 자백을 한 상황에서 포티스가 무엇을 변호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한 노름이 언급한 그 연극 작품은 실제 영상자료나 대본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몇몇 관객들의 기억에 의존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대학 연극 동료는 미디어에 노름 패티스가 언급한 이야기의 전개가 사실 왜곡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그 연극의 줄거리가 힘든 결혼을 벗어나기 위한 여성의 성장 이야기라고 설명하며 복수의 내용은 그게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주인공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온라인에서 논쟁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전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이 사건의 갈등을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2020년 1월 28일 법원은 포티스에게 그의 보석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긴급 심리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원래 여자친구와 함께 법원에 가기로 했던 포티스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여자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고 1시간 넘게 기다려도 포티스가 나타나지 않자 그의 변호사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포티스의 전자발목 추적기의 GPS 위치를 확인했고 그가 여전히 대저택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변호사와 여자친구는 급히 대저택으로 갔고 그곳에서 포티스를 발견했습니다. 포티스는 차량에서 차량 배기구와 연결된 관을 통해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상태였고 그때도 미약한 심장박동과 호흡이 있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치료를 받았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와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24시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포티스가 작성한 간단한 유서도 발견했습니다. 유서에서 포티스는 내가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1시간도 못 간다. 라고 썼습니다. 포티스의 사망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제니퍼의 마지막 행방에 대한 비밀을 무덤 속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포티스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정당한 복수였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큰 음모였는지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서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원이 2020년 10월에 제니퍼의 사망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했지만 제니퍼의 시신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티스의 사망 이후 그가 받았던 상해와 납치 혐의는 모두 취소되었지만
미셸은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미셸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녀는 원래 자신을 면책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나 경미한 형량을 얻으려 했지만 포티스의 사망으로 그와 합의했던 조건들이 사라졌고 제니퍼의 가족은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의 팬데믹으로 사건이 지연된 후 결국 2024년 5월 미셸은 피고석에 섰고 그녀는 상해 교사 및 증거 파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제니퍼의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포티스가 사망한 후 그의 유산은 5자녀에게 돌아갔고 미셸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법정에서 지정된 무료 변호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한 검찰의 압박 앞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포티스의 정신적 통제에 의해 경찰에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니퍼를 납치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저 몇 개의 쓰레기 봉투를 버린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경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메시지는 만약 포티스가 죽을 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아무리 비참한 상황을 강조해도 배심원들의 판결은 미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그저 2개의 쓰레기 봉투만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미셸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년 6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재산도 자유도 잃고 역사상 가장 불행한 내연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아내가 남편과 내연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해치고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는 모두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영화 사라진 그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실패한 결혼관계는 아내가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단속 경찰처럼 속이고 피해가려 하는 관계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관점에 달려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복잡한 인간감정과 결혼 내의 권력 싸움이 어떻게 비극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파파카츠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젊은 여성들이 나이 많은 남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단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직 금전적인 기반 위에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조금만 방심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할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여대생이 아르바이트로 파파카츠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도쿄 분쿄구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키쿠치 나츠미로 2000년 토치기현 토치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여운 외모와 항상 미소를 띤 얼굴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18살이 된 나츠미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쿄 분쿄구에 있는 니혼 약과대학에 합격해 6년제 약학과 1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츠미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캠퍼스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나츠미는 평소에 다양한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며칠은 게임센터에 가서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츠미는 모바일 게임도 좋아했는데 특히 중국 회사가 만든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슈팅 게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 게임은 2017년 일본 시장에 출시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일본 슈팅 게임 부문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나츠미는 한 남성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트위터를 팔로우하며 게임 외에도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모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류는 온라인에만 국한되었고 현실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11월 두 사람은 현실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고 나츠미는 이를 매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날은 그녀의 생애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가을이 끝나더간 시기로 기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날 도쿄 분쿄구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52살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딸이 11월 20일에 한 남성과 만나기 위해 외출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딸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빨리 조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실종된 여성이 바로 나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장녀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평범했으며 아버지는 프리랜서였고 어머니는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나침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나침이와 남동생을 데리고 토치기현 남부의 토치기시에서 도쿄로 이사했습니다. 나츠미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각자의 미래 직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에 영향을 받았는지 나츠미는 점점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돕는 일이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미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우과대학에 진학하여 미래의 의학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그녀는 학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도쿄에 있는 니혼 약과대학에 성공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8살의 나츠미는 집을 떠나 도쿄 가츠시카쿠에 혼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다니는 대학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록 그는 아내와 이혼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츠미는 그의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는 나츠미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딸이 휴대전화를 가지게 된 후 키쿠치 씨는 거의 매일 딸과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츠미가 도쿄로 대학을 가고 가츠시카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도 두 사람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츠미가 아파트에 입주한 첫날 그녀는 방의 배치를 사진으로 찍어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수업이 없을 때 아파트에서 베이킹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츠미는 매번 쿠키를 구울 때마다 사진을 찍어 아버지에게 공유했습니다. 키쿠치 씨도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도쿄로 딸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보통 며칠 동안 머물며 딸과 함께 도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키쿠치 씨는 경찰에게 11월 19일 오전 11시에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은 미안해요. 어제 친구 집에서 잤어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자 말미에는 개구리와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귀여웠습니다. 전날 아버지가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딸이 받지 않았고 나츠미는 아버지에게 문자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키쿠치 씨는 이 메시지를 받은 후 딸이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즉시 답장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키쿠치 씨는 딸에게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딸을 그리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딸에게 일이 잘 해결되었는지 전화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키쿠치 씨는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간 화가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때 키쿠치 씨는 걱정이 되어 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집에 돌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츠미의 어머니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눈 후 즉시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딸의 아파트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아파트 관리인에게 딸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관리인은 나츠미가 11월 20일 아침에 학교에 간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츠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키쿠치 씨와 전처는 딸이 가출했을까봐 매우 걱정이 되어 관리인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받아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방안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물건이 없어지거나 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충전기도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츠미를 잘 아는 두 사람은 만약 딸이 오랜 시간 외출할 계획이었다면 반드시 휴대전화 충전기를 챙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딸이 돌아오지 않자
두 사람은 더욱 걱정이 되어 즉시 딸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대학에서 두 사람은 나츠미의 교수미를 찾아가 지난 이틀 동안 딸이 학교에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나츠미가 11월 20일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친 후 학교를 떠났으며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동급생은 나츠미가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나츠미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나츠미의 부모님은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키쿠치 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쿄 분쿄구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니혼 약과대학 주변의 역과 도로를 수색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나츠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나츠미의 부모님은 나츠미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하여 나츠미가 갈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배포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를 찾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츠미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여자친구가 11월 20일 오후 9시경 2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몸 괜찮아? 지금 뭐하고 있어? 보고 싶어? 바빠? 또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보고 싶어. 잘자. 안녕. 이었습니다. 나츠미의 남자친구는 이것이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나츠미가 그날 오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시간은 11월 20일 오후 11시였으며 그 이후로 신호가 끊겼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사라진 장소는 도쿄가 아니라 이바라키현 남부의 카미스시였습니다. 그곳은 나츠미가 다니는 대학에서 8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츠미가 그날 외출한 목적지는 아마도 그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단서를 종합하여 나츠미의 그날 이동 경로를 복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나츠미는 수업을 마친 후 학교를 떠나 북쪽으로 8.2km 떨어진 아다치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야세역에서 치요다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중간에 2번 환승을 거쳐 소부온선에 탑승한 후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바라키현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6분 나츠미는 가시마 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쪽 출구로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7분 후인 오후 5시 43분 나츠미는 A씨의 택시를 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찾아냈고 그는 나츠미가 그날 저녁에 차에 탔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는 말하지 않고 남쪽으로 카미스시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가 카미스시 경내 124번 국도로 들어서고 한 가구장식 가게를 지나려 할 때 나츠미는 운전기사에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동쪽으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녁 6시경 A씨의 택시는 한 패밀리마트 앞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나츠미는 2,800엔, 약 23,000원의 요금을 지불한 후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가시마 진구역 남쪽에서 7.8km 떨어진 곳으로 나츠미의 학교에서 82km 떨어져 있습니다. A씨의 기억에 따르면 나츠미는 차에 타는 동안 내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자주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고 매우 빈번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가 이상하게 여긴 것은 나츠미가 내린 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점입니다. 이후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밖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했고 정말로 나츠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A씨가 말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경찰은 나츠미의 최종 목적지가 근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카미스시 주변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35살 남성인 히로세 코이치가 경찰의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카시마시에서 일하는 건축 자재회사 직원으로 카시마시 니초메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패밀리마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히로세는 2번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그중 한 번은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히로세는 트위터에서 치바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으로 유혹해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 일이 여고생의 가족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통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체포되어 50만엔, 약 427만 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히로세는 경찰에게 자신이 나츠미를 알고 있으며 11월 20일에 나츠미를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 편의점은 패밀리마트 동쪽에 있으며 두 곳은 2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자신의 K카를 타고 나츠미를 집으로 데려갔으며 차로 불과 2분 거리였습니다. 히로세는 자신과 나츠미가 모두 모바일 게임을 좋아했으며 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츠미는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아르바이트를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로세는 데이트를 통해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나츠미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며 나츠미는 남자친구 몰래 히로세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히로세는 그날 나츠미가 자신의 집에 2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8시쯤 히로세는 나츠미의 요청에 따라 그녀를 근처의 큰 도로에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나츠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히로세의 집까지의 경로를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히로세는 공원의 북쪽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2층 건물로 각 층에는 3가구가 있었으며 아파트 왼쪽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히로세의 집은 2층 203호였습니다. 아파트 근처의 한 주민은 11월 20일 저녁 8시쯤 한 젊은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성의 체형과 외모는 실종된 나츠미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날 저녁 나츠미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며 히로세의 집 위치를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이웃은 나츠미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고 무언가에 화가 난 것 같아 바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무슨 일로 히로세를 찾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츠미는 이 주민에게 자신과 히로세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히로세가 근처에 살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주민은 상황을 이해한 후 혼자 있는 나츠미가 안타깝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히로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히로세가 사는 아파트의 101호 거주자는 그날 밤 9시경 나츠미가 화가 난 채로 2층으로 올라가 히로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고 한참 후에야 히로세가 문을 열었습니다. 몇 분 후 두 사람은 함께 내려왔고 히로세는 자신의 은색 K카를 타고 나츠미와 함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나츠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히로세임을 확인했으며 히로세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 경찰은 다시 한번 히로세를 신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히로세의 진술이 이전과 다소 달랐지만 여전히 나츠미의 실종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히로세는 자신과 나츠미 사이에 30만엔, 약 256만 원의 금전적 분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데이트 대금이었지만 히로세는 이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8시경 그는 차로 나츠미를 큰 도로로 데려갔고 나츠미는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날 밤 9시에 나츠미는 혼자서 히로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히로세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속여 근처 ATM에서 돈을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나츠미는 다시 차에 올라탔고 가는 도중 히로세는 나츠미를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그곳은 그의 집에서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츠미가 다시 돌아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던 중 한 주민이 제공한 단서가 경찰의 주목을 받았고 사건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민은 집에서 TV를 보다 나츠미에 관한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2달 전 집 근처 들판에서 발견한 핑크색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 코트가 뉴스에서 말한 여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핑크색 코트를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나츠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코트가 나츠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나츠미는 그날 오후 학교를 떠날 때 이 핑크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나츠미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35살의 히로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은 다시 히로세를 불러 신문하고 그에게 핑크색 코트를 발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히로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결국 나츠미를 자신이 해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히로세는 사건 당일의 경과를 자백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경 나츠미는 다시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히로세가 문을 열자 나츠미는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츠미는 히로세에게 약속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의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히로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히로세는 나츠미가 실제로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며 곧바로 근처 ATM에서 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는 동안 나츠미는 계속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히로세는 매우 겁이 나서 그녀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히로세는 손으로 너무 오래 입을 막았고 그 결과 나츠미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히로세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웠지만 침착함을 되찾은 후 차를 몰고 외딴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덩이를 파고 나츠미를 그 안에 묻었습니다. 히로세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다음날 새벽 1시 30분에 카미스시 수다의 한 들판에서 나츠미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시신은 약간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츠미의 몸에 명확한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히로세의 집에서 동남쪽으로 13.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히로세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히로세는 1983년 2월 이바라키현 남부의 츠치우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남매 중 둘째였고 사건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히로세의 가정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항상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업이 없었고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 외에도 남편의 어머니까지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웃의 빨래를 도와주며 약간의 수입을 벌기도 했습니다. 히로세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함께 우시쿠시로 이사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히로세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히로세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매우 조용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주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학교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히로세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어머니와 할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히로세는 여전히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비디오 게임에 빠져서 게임 속 캐릭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16살의 히로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공사장에서 짐을 나르는 등 다양한 임시직을 전전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4살이 된 그 해에 그는 여학생을 괴롭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벌금을 낸 후 우시쿠시의 집을 떠나 혼자서 카미스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5달 전 히로세는 카시마시의 한 건축자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히로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포켓몬이었습니다. 어느 날 히로세는 나이브스 아웃을 플레이하다가 게임 팀원인 18살의 나츠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게임 외의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히로세는 게임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젊은 여성을 만나 데이트 거래를 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파파카치였습니다. 피해자가 만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에 대해 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경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후 히로세는 나츠미가 자신의 집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츠미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나츠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히로세의 요구에 따라 안대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고 밤 8시가 되자 히로세는 나츠미에게 자신이 그녀를 근처 역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츠미는 다시 눈이 가려진 채 차에 올랐고 들판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히로세는 그곳에서 자신이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나츠미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나츠미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돈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츠미는 기억과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의지해 처음 히로세와 만났던 세븐일레븐 편의점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주민들에게 히로세의 주소를 물어보며 찾아갔습니다. 결국 나츠미는 한 주민이 제공한 주소를 통해 히로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밤 9시, 나츠미는 다시 히로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히로세를 만난 나츠미는 그가 또다시 약속을 어길까 걱정이 되어 휴대전화로 히로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츠미의 위협에 히로세는 근처 ATM으로 데려가 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히로세는 여전히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다시 다툼을 벌였고 그 후 나츠미는 살해당했습니다. 히로세는 나츠미를 외딴 들판에 묻고 나츠미의 옷은 들판의 다른 곳에 흩어지게 버렸습니다. 나츠미의 휴대전화도 강에 버렸습니다. 히로세가 일하던 건축자재 회사의 사장은 사건 전 히로세가 돈이 필요하다며 월급을 미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히로세는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사장은 히로세가 그날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다치게 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 출근한 히로세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또 다른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츠미와 히로세의 금전적인 분쟁은 파파카츠와 관련이 없으며 두 사람은 같은 모바일 게임의 친구였습니다. 나츠미는 이 게임의 베테랑 플레이어로 많은 게임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게임을 처음 시작한 히로세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30만 엔을 지불하고 나츠미의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나츠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학비를 벌기 위해 계정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고 나츠미는 히로세의 집에서 게임 계정을 그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츠미가 예상치 못한 것은 히로세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후 대중의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히로세와 가나가와 마사히로라는 사형수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2008년 3월 가나가와 마사히로는 츠치우라 연쇄 살인 사건에서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두 범죄자가 같은 반 친구였다는 점은 일본 사건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 이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히로세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경찰은 피고인 히로세가 체격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히로세는 나츠미를 속여 거래 대금을 회피하려 했으며 이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세 히로세가 피해자 나츠미와 금전적인 분쟁은 있었지만 히로세에게는 고의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지 나츠미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을 뿐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변론했습니다. 이후 히로세가 나츠미를 땅에 묻은 것은 그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공포에 휩싸여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쿄 지방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히로세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피해자와 히로세가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 히로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히로세가 정말로 실수로 피해자를 죽게 했는지 여부는 아마도 그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